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국화 집사라고 하고요. 네. 네, 다른 게 아니고 전 들으면서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 해 주셨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조리 도구가 쓰고 있는 게 있는데 네. 해독 주스는 따로 있고 이제 야채수라고 해 가지고 그 물을 끓여서 먹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또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을 먹으려면 네. "정제되지 않은 물을 먹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뭐 "샘물이나 이런 걸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끓여서 먹어야 더 좋다. 요즘은 이제 불순물을 걸러서 먹어야 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야채수 같이 이렇게 영양이 들어있는 뿌리 채소를 오랜 시간 끓여서 약효를 올려서 먹는 물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건강에 이롭다라고 생각되는 물은 어떤 물인지 궁금합니다. 네. 음. 우리가 먹는 인제 그냥 생수로 먹는 물 있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전해질 역할은 하지만 우리 몸에 흡수가 쪼끔은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음식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이제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과일이나 뭐 야채를 통해서 얻어지는 미네랄은 우리 몸에 훨씬 더 흡수가 더 잘 되고, 네, 소화에도 더 도움이 되고 작용이 더 좋아요. 그래서 물은 그냥 미네랄을 얻기 위해서 마신다는 목적을 하지 마시고, 물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용매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물은 그 용도로 마시면 되고요. 비타민, 미네랄은 음식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인제 야채를 푹 끓이면 거기서 미네랄이 나오겠죠. 근데 비타민은 많이 파괴가 되죠. 그래서 미네랄을 얻기 위해서는 푹 끓여서 용출시켜서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야채에서 나온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은 인제 끓이면 파괴되기 때문에 좀 생채식으로 먹든가, 아니면 또 이런 생야채, 생과일 이렇게 먹으면 또 비타민은 거기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보충이 되기 때문에 끓여서 마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사람마다 또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소화가 어려우면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는 채소나 생채식을 먹어도, 그 소화가 어려운 사람은 그 채소의 섬유소가 비타민, 미네랄을 자꾸 그냥 배출시켜 버리는 결과를 줘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소화가 어렵다거나 또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굉장히 나에게는 지금 필요해, 이런 사람은 용출시켜서 먹는 방법도 괜찮죠. 네.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모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아까 결함을 얘기하실 때에 이제 옛날 결함하고 요즘 이제 양계장에서 주로 이제 옥수수 사료 가지고 묘기를 키우는 결함의 성분이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네. 뭐 큰 차이가 이제 내 수치로 아까 봤을 때 얼핏 들을 때 큰 차이였거든요. 그거를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계란 성분이 네. 우리가 이제 이 자연적으로다가 이렇게 살아난 닭하고 양계장에서 인제 이렇게 키워내는 닭의 계란이 성분이 얼마나 다른지, 그거는 좀 너무 인상적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우리가 인제 야외에서 키운 닭은 뭐 벌레도 잡아먹고 또 여러 가지 뭐 씨알 같은 거 잡아먹잖아요, 닭은. 그래서 인제 알을 낳으면은 거기에 그 곡식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미량 영양소, 또 또 이런 씨앗 같은 걸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인제 영양소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방 조성이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인데, 그 조성이 보통 이제 그런 닭은 2대 1로 있다고 그래요. 네, 이거 다 분석한 거예요. 논문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서 키우지 않고 케이지 사육에 키우면서 우리가 곡식 사료를 주잖아요. 또 사료도 우리가 다 수입한 사료를 지금 요즘 먹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메가6가 많은 곡식 사료예요. 그러니까 오이 그것을 먹은 닭도 오메가6가 많겠죠. 그래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2대 1 이었다면 지금은 오메가6가 20대 2에서 20대 1 정도, 많게는 50대 1 까지 간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영양소의 이 인제 비율의 차이도 되지만,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력에서도 다릅니다. 그 식품의 파동이 달라요.
그래서 양계장에서 케이지 사육에서 길러진 그 계란은 영양소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파동에 의해서도 이제 이거는 이제 파동장으로 들어가 뵈는데 결맞음이 낮다고 말하거든요. 우리 양자의학에서 말하는 그 용어로 말하자면 이렇게 굉장히 저하된 진동수로 에너지가 낮다는 거죠. 근데 잘 키워진 그런 닭은 지방산의 조성이 좋을 뿐만이 아니라 식품의 그 전기력, 에너지 밀도도 굉장히 높아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에 에너지를 향상시켜 준다는 거죠. 어쨌든 그 수치가 2대 1에서 20대 1 또는 50대 1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오메가6가 먹는다는 거 몸에 대단히 이제 해롭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6가 많이 들어올수록 6는 염증 반응이 예. 원래는 좋은 거였어요.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우리 몸에서 아라키돈산으로 바뀌면서 염증 반응을 내는 그런 기전이 있습니다. 이게 계란을 지금 우리가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이렇게 쉽지 않다. 자연란을 먹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지금 시중에 나오는 것들은 다 이제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우리에게 좋은 부분보다는 오히려 해로운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수치를 보게 되면은. 네, 이게 예, 지방산의 그 조성으로만 보면 이제 좀 그리고 약간 파동도 또 얘기를 네, 하셨고 파동도 이거 물론 이제 파동도 있고 문제가 그러기 때문에 되지만 이게 지금 참 계란 사 먹는 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괜찮은 계란 요즘 많이 나와요, 목사님. 아. 물론 이제 약간 이제 비싸긴 하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이 벌교에서 뭐 완전히 놓아서 먹인 닭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넓게 해서 놀면서 먹게 하는 그런 유정란을 키우거든요. 저는 한살림 매장을 이용을 하는데 그분한테 제가 사면 택배로 오는 그것이 너무 탄소 발자국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막 이렇게 진공 포장으로 오거든. 제가 몇 번 주문했어요. 그 계란이 너무 좋아서. 근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건 환경용 안 된다 싶어서 제가 어차피 한살림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니까 한살림 거 사 먹는데 그분이 한살림에 옛날에 되기도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이제 그거 빼고 나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점은 계란은요. 저같이 채식주의자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영양소가 완전하게 들어 있어요. 뭐 콜린이라든지 레시틴이라든지 우리 몸에 꼭 이런 그 신경 면역 작용에 필요한 그런 영양소가 들어 있는데 이제 다른 고기를 먹으면 계란을 굳이 찾아서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저는 육식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계란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인제 먹는데 좋은 계란 찾아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소고기를 돼지고기를 안 먹고 계란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 소고기, 돼지고기는 정말 저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란은 그래도 알이잖아요. 예. 엄마를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도요. 어미는 놓아 주고 새끼를 잡아먹으라는 어디 그 레위기 어디 있죠, 목사님? 지금 저기 있는 저것도 제가 굉장히 너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생명의 물리학요? 예, 네. 그다음에 그 올리브유 경우에 네. 우리나라 외국에서는 그걸 이렇게 튀김이나 끓여서 먹는 경우가 없는데 그 이유가 올리브유를 끓이게 되면 거기에서 그 유해한 것들이 발생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올리브유를 끓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들으신 적이 없는지. 네. 그 외에 또 다른 기름의 경우에 네. 제가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뭐 두유라든지 기타 옥수수유랄지 이런 기름들이 실제 열매에서 그 추출해낸 게 아니고 더 많은 부분이 다른 거에 의해서 가미된 거라는 거. 대부분의 그 식용유들이 그렇다고 제가 들어서 식용유는 안 먹는 게 좋다는 그 네. 의견인데 그거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리고 올리브유는요. 네. 잠깐만요. 사모님 우리 관련된 거니까 요거 좀 나와 있는 요 부분 같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놀란 거는 사모님이
그 양자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 인제 우리가 자연요법을 이제 관심 가지면서 그것을 이제 이 양자 물리학을 통해 가지고서 자연의 원리 이치와 이제 이거를 같이 연결시키는 부분에 사실 제가 좀 많이 놀랐거든요. 그 어떻게 양자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그 양자론이 사실 이제 우리 기존의 이런 관념을 다 깨트리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양자 물리학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게 됐는지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저 그 부분이 궁금한데 그거부터 좀 같이 좀 부르셨으니까 이거 좀 설명해 달라고 지금 여기 계신 저 영점장 에너지 뭐 이제 이게 다시 양자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우리가 일반 상식에서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예 고거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양자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시게 됐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자연요법과 연결시키시게 됐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양자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정말 이거는 불편한 진실인데요. 제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제가 기독교인인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정말 불편한 진실입니다. 너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무나 이원론적으로 사는 걸 보면서 '성경이 잘못됐나?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가?' 저는 거기에 대한 회의 때문에 제가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제 가족사가 나와야 되는데 음 저는 하나님을 20살 때 영접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극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 가치관이 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계관의 변화가 온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정말 다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가 진리인가? 나 분명히 하나님 만났는데' 사실 그 출발에서 제가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건 정말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었어요, 목사님. 오늘 질문하시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연을 만드셨다는데 그럼 자연 안에는 뭐가 깃들어 있지? 그래서 제가 자연을 공부하게 되고 과학에 심취하게 돼서 양자 물리학까지 인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어 유방암으로 입소를 했는데 그분 남편이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님이셨어요. 한 10 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에 어 그전에 제가 양자 물리학을 이미 공부를 하고 제 나름대로 뭔가를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그 의미로 주파수력과 주파수 대역 이것이 정비례한다. 여러분 책에 아마 화살표가 나온 책이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그분을 공항으로 가서 모시고 데려다 드리면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물리학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라니까 한번 비판 좀 해 주시죠. 내가 혼자서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하고 정리해 봤는데." 그랬더니 정말 그 교수님은 너무나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일개 서울대 물리학 교수가 아무런 자연과학도 공부하지 않는 나에게 이런 피드백을 하시더라고요. 물리학이라는 것은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다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지금까지 유추하신 양자 파동장, 파동의 원리, 간섭무늬, 사랑의 진동수 이런 것들이 자기가 볼 때는 허무맹랑한 건 아니고 뭔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을 실험으로 증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인제 이러면서 저는 사실 이거를 너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일반적인 언어로 제가 증명을 보이고 싶어서 제가 이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제목으로 양자 파동장에 대한 원리를 제가 실험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통계를 못 하니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수님한테 그 고민을 얘기했더니 쉽지는 않지만
자기가 볼 때는 그래도 이것을 유추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또 뭐 사모님이 계속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유추하실 수 있지 않냐. 꼭 증거가 아니더라도, 꼭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사모님이 경험하신 거, 또 임상적인 거 있기 때문에 뭐 데이터 보일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증거들을 오히려 보이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가셔 가지고 수학 없는 물리학이라는 책, 이렇게 두꺼운 거를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인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더 인제 물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또 전기공학을 전공하신 연세대 나온 그 사람하고도 제가 우리 치유센터에 그분 1년 동안 봉사하면서 있었는데, 제가 이런 주파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자기가 전기공학을 했지만 이렇게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주파수대와 주파수 력을, 상관관계를 이렇게 해석하신 거는 정말 놀랍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거에 더 용기를 얻어서 이제 이 이론을 만들어 냈는데, 근데 이 이론은요, 제가 만들어 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리학자들이 다 밝혀낸 겁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이. 아인슈타인 이전에 인제 렐스 보어가 또 이렇게 인제 양자 물리학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영정작이란 거는 뭐냐면은요, 이 진공이, 이 우주가 진공으로 가득 차 있는데 99%가 진공인데, 그 진공이 바로 영점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공이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양자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진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인제 유추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로 인제 우리 뇌는 사실 다 뇌파가, 그래서 전기적인 것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다 전기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사실은 전기를 먹는 거예요. 식물이 전자를 저장해서 탄수화물로, 예,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우리가 그걸 분해하면서 전자가 하나씩 하나씩 튀어나오면서 우리가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물로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바꾸는데 쓰고, 이제 물은 또 우리 에너지 대사에 사용하게 되죠. 이 모든 게 다 순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실 때 그런 걸 다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이제 감탄한 거죠, 이 양자 공부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생각이 이 영정장의 에너지를 이렇게 스위치로, 네, 가동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서 가능태로 존재하다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계속적으로 집중을 했을 때에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책에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두 파동이 있어요. 두 파동이 서로 모이면 간섭무늬를 이루어냅니다. 이제 간섭무늬라는 게 겹쳐진 거예요. 이 간섭무늬 겹쳐진 것이 사실 이제 보강 간섭이거든요. 이 보강 간섭이 많아지면서 이 형태장으로 드러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은요, 바로 이게 간섭무늬를 이루는 거예요. 같은,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계속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그게 현실이 된다는 그런 이론을 제가 그건 만든 거고요. 어쨌든 이 이론을 가지고 제가 간섭무늬, 또 양자 파동장,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논문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버드에서 사실 인간의 그 감정 주파수를 놓고 실험을 했는데, DNA의 그 주파수와 사랑의 감정이 같다는 거예요, 주파수대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계속 유지하면 그 변형된 DNA가 복구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양자의학을 이제 연구하시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그런 논문에 보면은요, 암 세포를 이렇게 배양을 하면서 계속 주파수대를 그렇게 좋은 파동으로 놓으면은 파동에 의해서 아무런 영양물질도 안 좋았는데 암 세포가 적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학은요, 사실 양자 물리학에서 나온 개념인데, 지금은 이제 한쪽에서 양자의학을
열심히 또 치료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파동치료죠. 파동치료.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아니, 근데, 네. 사모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과 많이 유사한 부분이 생각나는 게 네. 0점장이라는 게 정보 저장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목사님도 늘이라기보다 이제 자주 말씀하신 게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생각, 모든 삶의 모든 여정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주 공간 어딘가에 저장되고 기록된다. 근데 그거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밝혀낸 거다. 근데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모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목사님도 겹쳐지면서, 그리고 훌륭하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말한 대로 심판을 맞습니다. 받으리라 그런 게 또 맞습니다. 그런 구절. 네. 그건 내가 말하고 떠들고 살고 그 모든 것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그냥 피드백입니다. 예, 이 그게 그냥 우주는 다 심판받는 피드백입니다. 그런 대목인 것으로 비전이죠. 지금 딱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진짜 참 놀랐구나. 맞습니다. 예, 양자 물리학과 그걸 또 연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사모님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가 놀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이런 거를 이 양자 물리학까지 발전시켜서 연결시키셨다는 게 사실 너무 놀라운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저는 영성 좀 얘기를 하고 그러고 하는데 그 영성의 현상, 여러 가지 그 현상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이 물리학, 특히 양자 물리학을 가지고 많이 설명할 수 있는 유사한 부분들이 돼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의 생각은 전기를 발생시키며 영점장 에너지와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도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일으킬 수 있는 그 현상을 우리가 초자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난다, 초자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물리학적인 설명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얘기도 금방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사랑의 에너지가 저는 우리의 고장난 제가 찾아내고 싶었어요. 자연에서. 고장난 우리의 그 어떤 유전자를 다시 이제 치료시킨단 말이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신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영적인 신앙의 현상을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사실 되는 거예요. 그게 양자 물리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이 자연 치유 또 자연 요법을 양자 물리학까지 발전시키셨다는 거가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 식품을 보면서 양자 물리학을 느낍니다. 진동을 느낍니다. 그 진동이 세계예요. 그 영점장 에너지는요, 비국소적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느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장소에 상관없이 어느 공간이나 다 있고 내 안에 있고 너 안에 있고 여기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행동은 다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이게 매치가 됩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면서 제가 더 성령이 충만해지고, 예, 저는 그래서 과학적인 책을 읽으면서 저는 많이 울어요. 그래서 저를 고생시키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항복, 이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게요. 과학은 자연 안에 깃든 하나님의 신호를 해석하는 도구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이 이제 너무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자연의 원리가 이치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를 양자 물리학까지 연결시키셨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송 교사님 송 교사님, 제가 답변 다 하겠습니다.
그 이제 올리브유하고 옥수수, 콩기름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발연점의 문제예요. 발연점이랑 뭐냐면 기름이 100도씨 이상으로 이제 끓는 지점. 100도씨 이상으로 끓으면 우리가 끓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발연점이라는 것은 그거를 넘어서서 그 끓기 시작하는 거기 범위를 벗어나면 뭐라 그럴까 안 좋은 물질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발연점이라 그러는데 옥수수유나 현미유나 해바라기는 발연점이 한 230도, 210도씨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튀김용에도 괜찮아요. 그런데 올리브유는 160도 정도 돼요. 그래서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튀김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볶음이나 후라이는 160도까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발연점 밑으로 하면 아무런 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메가3 지방산은 발연점이 어떨까요? 제일 낮아요. 제일 낮아서 우리가 그 들기름이나 이렇게 한번 여러분 후라이 해보세요. 금방 타버립니다. 참기름도 조금만 열받으면 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연점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튀김 요리를 할 때는 저는 오히려 포도씨유, 현미유 쓰고요. 이제 저는 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튀김을 나는 꼭 먹어야 된다 할 때는 현미유나 포도씨유 쓰시고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사용하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전자조합식품일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권하고 싶은 것은 코코넛유. 코코넛유는요, 이제 포화지방산이 많아요. 식물에서 나왔는데도 이상하게 포화지방산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포화지방산이 많은 거. 아보카도. 그것도 포화지방산이에요. 하지만 그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좋은 역할을 해요. 특히 코코넛유는 중세지방산이어가지고, 중세지방산이 뭐냐면 지방은 탄소가 이렇게 길게 늘어져가지고 긴 사슬의 이제 지방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잘라져야만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그런데 코코넛유는 지방산이 더 짧아요.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보다 더 짧아요. 짧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빨리 분해돼서 체력이 저하된 사람이나 허약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빨리 공급해줘요. 분해하는데 에너지가 덜 들어가니까 허약한 사람한테 좋겠죠.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코코넛유로 제가 후라이도 해먹고 야채도 볶아 먹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옥수수유나 이런 해바라기 그런 것들은 정제 분해 과정을 거쳐요. 예를 들면 올리브유나 참기름, 들기름은 거의가 압착식이에요. 압착식이라는 것은 그 씨앗을 물리적인 요법으로 꽉 짜서 기름을 짜내는 것을 압착식이라 하거든요. 근데 분해 정제식은요, 압착식 반대예요. 그걸 막 분해해요. 잘라가지고 질려가지고 화학적인 것을 가미해요. 그때 화학적인 것이 뭐가 들어가냐면 핵산이 들어갑니다. 이 핵산이 석유에서 추출한 거거든요. 핵산의 그 화학적인 것을 가미해가지고 옥수수나 콩을 막 이제 분해를 해요. 분해해서 기름을 짜요. 그럼 핵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핵산을 제거하려고 가성소다를 넣습니다. 가성소다를 넣고 난 다음에 또 이것을 이제 뭐라 그럴까 다시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230도의 고열로 그걸 끓여요. 끓이면 그 가운데서 트랜스 지방산이 몇 프로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조리과학에서 연구한 바로 하면 한 20% 정도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포화 지방산이 트랜스 지방산이 만들어지는 거. 트랜스 지방산이 어떤 건지 아시죠? 예, 지방산 구조가 이렇게 뒤틀려져 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가서 포화지방산의 역할을 하는 게 트랜스 지방산이거든요. 근데 그 트랜스 지방산으로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분해 정제식 하는 과정에서 압착하지 않고 그 고열로 이제 가열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색깔이 안 좋으니까 표백제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첨가물이 몇 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씨를 이렇게 분해를 한 게 아니라 옥수수 콩 그대로 그 씨앗은 하는데 그거를 이제 분해 정제식 하는 과정에서 그런 화학 물질이 핵산이며 가성, 소다, 인산염, 그리고 고열로 가열, 그리고 표백제 이 5가지 단계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게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만족하셨나요? 대답에? 네.
네, 네네네. 죽염, 예. 저도 왜 물과 그렇게 따로 떨어져 먹으라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그 지식으로는요, 우리 몸에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소금은 첫째 우리 몸에서 물을 갖고 다녀요. 우리 그 체액이 0.9%의 염도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0.9%의 염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만이 우리 몸이 썩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생리식염수를 맞잖아요. 힘든 환자 뭐 지쳤을 때 얼른 가면 그거 꽂아주는 게 생리식염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염분이 왜 필요하냐면 수분을 갖고 다니고 우리 몸에는 수분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분과 염분은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으면 물을 먹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금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소변을 자주 갑니다. 그냥 그 0.9%의 체액을 만들기 위해서 수분을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과 소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총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은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뭔 역할을 하냐면 나트륨 이온 그 펌프라는 작용을 하는데요. 세포막과 세포막에서 외액과 내액에 존재하면서 이거를 열어주고 닫아주고 해요. 물질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소금이 부족하면은요, 그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세포막 이동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물질 이동에. 그래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이제 소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또 소금이 있어야만이 또 우리의 그 이산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너무 많이 하고 이제 칼륨이 너무나 많은 식단인데 소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소화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적당하게 된장국을 먹는다거나 좀 김치를 많이 먹는다거나 해서 염분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오랫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소금물을 저는 타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는 뭐 가공식품도 많이 먹고 또 채식도 많이 하잖아. 이런 사람은 일부러 소금 타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상업적인 데서 뭐 소금 먹으면 좋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정제염만큼은 여러분 피하라는 거죠. 정제염, 꽃소금, 맛소금 이런 거는 염화나트륨이 99%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없어요. 그런데 천일염은 염화나트륨이 한 80, 한 5% 정도 되고 나머지가 15%가 미네랄로 갖춰져 있어요. 죽염은 미네랄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죽염을 먹어라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그렇게 죽염이나 뭐 이런 소금을 통해서 미네랄을 얻는 것보다도 김치 국물이나 또 된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먹었을 때 저는 훨씬 더 안전하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음식으로 섭취할 수 없을 때만 좀 물에 타가지고 드시는 것도 괜찮고 저혈압인 사람 있잖아요. 저혈압 해가지고 나는 좀 가끔 두통이 와, 힘이 없어. 이런 사람은 혹시 소금 부족일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상비약으로 예, 죽염 좀 타먹으면은 금방 힘이 나고 머리가 1시간 후에 또 없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오는데 만약에 소금을 먹었는데도 머리가 안 없어져. 그거는 이제 저혈압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또 뭐 다른 스트레스나 다른 요인 때문에 온 걸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두박 10일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게 매번 오셔서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성 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례적으로 좀 강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온라인상에서라도 줌이나 팀들 통해서 좀 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생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말할 때 쾌감 중추가 나온다고 하니까 네. 즐거움이겠죠? 네. 병이 있지 않는 이상은 고기를 아무래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지금 저희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고기를 꼭 먹여야 한다는 분들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오늘 사원님 말씀 들으면서 더더욱이 목초육에 무항생제 것들을 찾아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많이 하는데요.
만약에 고기를 안 먹으면 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 그러니까 너무 좋아한 나머지 아직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에서 다 이제 무항생제 이렇게 정이라고 치고 목초육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중에 가장 그래도 이거를 먹어라라고 이야기해 주실 만한 고기는 뭘까요?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제 고기를 만약에 꼭 이제 먹어야 된다면 소고기는 따뜻한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는 좀 차가운 성질입니다. 닭고기, 오리고기도 따뜻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이 많은 사람한테는 이제 여름에 먹어서는 안 좋죠. 피해야 되죠. 예. 겨울에는 괜찮지만 예, 그것만 좀 조심해 주면 예. 그렇죠. 제 남편은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은 이제 몸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삼계탕 먹으면 당장 그 뒷목에 이 막 그 이 그걸 뭐라 염증이라 그러나요? 빨간 것이 막 올라옵니다. 예. 미네랄은 거의 그 요리를 하면 거의 많이 살아 있어요. 비타민이 파괴가 되죠. 네네. 미네랄은 살아 있습니다. 무기질이잖아요. 무기질은 그 강하기 때문에 살아 있는데 인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인제 아무리 먹어도 흡수를 시켜야만이 인제 정말 인제 홈런 친 거잖아요. 예. 근데 미네랄은요 경쟁 관계예요. 뭐와 뭐? 이게 구리와 아니 철과 칼슘, 아연과 철분 이런 것들이 인제 경쟁 관계여 가지고요. 같이 들어갔을 때에 뭔가 어 하나를 더 이제 배출시켜 버리고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게 인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식품에 대해서 뭐 낱낱이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음 현미를 여러분들 혹시 현미식 하고 계시나요? 네. 현미에 들어있는 피친산이라는 성분이 미네랄을 잡아 가지고 많이 배출을 시켜 버려요. 그 피친산이라는 성분은 중금속이나 이런 독소도 인제 같이 빼 주거든요. 그러면서 칼슘이나 아연 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빼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인제 현미식을 잘못하거나 이렇게 잘못한다기보다 현미식을 하면서 미네랄이 풍부한 야채식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영양 결핍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피틴산이라는 성분을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발화현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발화현미를 먹어요. 아마 목사님 오셨을 때는 제가 거기까지는 몰라서 아마 그냥 현미를 해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아 일반 현미는 환자들에게 좀 어렵겠구나.' 싶어 가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발화현미로 만들었어요. 물을 계속 한 2-3일 주면은 싹이 트거든요. 근데 이게 발화되는 과정에서 그 효소가 바로 피틴산을 이노시톨로 바꿔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노시톨은 오히려 기능성 물질이거든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신경 전구 물질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미를 발화해서 먹으면 그런 인제 그 단점을 없애 주고요. 또 두 번째는요. 발화 현미를 만들어 먹더라도 여러분들 50번 꼭꼭 씹지 않으면 그 현미의 외피가 너무 딱딱해서 소화 흡수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걸 확인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변 보시고 자기의 변을 한번 이렇게 그 흐트려 보세요.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쌀이 살아 갖고 동동 뜰 겁니다. 예. 그거는 그만큼 현미의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우리가 꼭꼭 씹어 주지 않으면 부서지지도 않고 또 이 섬유소는 우리 소화액이 소화시키지도 못해요. 대장에서 인제 우리 대장의 그 먹이가 되긴 하죠. 근데 이것을 껍질을 벗겨 줘야지 그 배아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흡수가 되는데 껍질을 벗겨 주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나달로 그냥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인제 제가 이 발화 현미를 먹으면서도 남편이 소화가 안 되니까 제가 현미식을 우리 남편은 못 시키고 밥을 두 가지를 했어요. 저는 현미를 꼭 먹어야 된다. 우리 남편은 나는 현미는 소화 못 시켜 가지고 둘이 살면서 밥을 두 가지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가졌었는데 제가 작년에 그 발화 현미를 외피를 그 냉각으로 이렇게 동결 건조해 가지고 이렇게 압착식으로 해서 이 외피의
균열을 주게 해서 그 껍질이 깨져버리게 하는 공법을 연구하신 목사님을 제가 우연히 만났어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 치유센터에 이제 소문을 듣고 찾아오셨더라고요. 당신이 그걸 개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하고 이야기하는데 둘이가 얼마나 잘 맞던지 3시간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현미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더 신나가지고 당신의 공법을 계속 저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 쌀을 저에게 이제 나중에 남편을 통해서 이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발화 현미로 이제 밥을 해봤어요. 우리 남편이 빨리 해봐. 그래서 당신 현미 안 먹은다며 했더니 그래도 이거는 예피가 깨졌다고 하니까 한번 실험해보게 먹게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도 일부러 안 씹어 먹어봤어요. 저는 꼭꼭 씹는 습관이라서 씹어 먹는데 소화가 된가 안 된가 보려고 안 씹었는데 정말 소화가 되더라고요. 아, 정보 알려드릴게요. 네네, 구입해서 드실 수 있어요. 네네, 네. 꼭꼭 안 씹으면 어렵죠. 근데 이 발화현미는 괜찮다는 거죠. 아니, 이게 그 발화현미, 그 목사님이 제작한 것만. 근데 이런 시중에 나오는 발화현미 인터넷에 많잖아요. 저도 그거 사 먹었거든요, 발화현미. 근데 그것도 똑같이 안 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인제 발화현미를 내가 사 먹을 수 없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해 먹기가 너무 어렵다 그랬을 때는 방법은 있어요. 현미를 사서 여러분들이 분쇄를 발화현미를 사서 분쇄를 해 가지고 현미 앞을, 현미 쿠키, 현미 떡, 현미 떡볶이. 저는 25년 전에 제가 별명이 현미 아줌마였어요. 이 현미로 모든 요리를 해서 주민들을 불러다가 제가 다 먹였거든요. 이 치유센터 하기 전에 서울 살 때. 그러면서 제가 환경운동을 했어요. "세제 쓰지 마라. 밀가루로 그릇 닦아라." 이러면서 그 운동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인제 저한테 누가 그 전화를 했어요. 강의 요청차 인제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뭔가 선물을 하고 싶어 선물을 한 3,000원 꼴로 하고 싶은데 나보고 추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날 강의를 가니까 이제 나보고 "사모님하고 강의에 맞는 그런 선물을 하나 준비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단연코 현미떡을 얘기를 했어요. 현미떡을 이렇게 방앗간에다가 맡기면 요즘은 다 인제 어느 정도 그 방앗간에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 현미떡을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그건 찧어야 돼요, 쌀보다. 그리고 하루 한 이틀 정도 불려 갖고 가야 되고 만약에 거기서 불려준다면 그냥 그대로 갖다 드리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 가지로 해 먹을 수 있어요. 현미 가래떡 아니면 그리고 중성 지방이 많아서 '나는 뱃살 좀 빼야 돼.' 이런 사람은 현미하고 기리를 1:1로 해 가지고 현미 기리 가래떡. 그러면은 섬유소가 딱 기리에 있는 섬유소가 딱 잡아 주면서 에너지도 주면서 만복감도 주면서 이 혈당도 안 오르고 그래서 살이 빠지면서 중성 지방이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좀 허약한 사람이야. 그리고 몸이 차. 그러면 찹쌀 현미 모듬떡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다양하게 왜냐하면 찹쌀이 뜨거운 성질이거든요. 몸이 차갑거나 소화가 안 된 사람은 찹쌀 현미를 먹어야 돼요. 그건 뜨거운 사람은 최악이죠. 근데 소음인이면서 인제 속이 아주 차가운 사람한테는 보약이죠. 네네. 대추하고 인삼 그 마늘을 빼고 녹두를 넣으시면 돼요. 예 인제 버섯은 그냥 좀 중간입니다. 예. 이제 매크로바이오틱이라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치유식이라고? 예 치유식에 적용하는 매크로바이오틱은 이렇게 성질이 중성인 것을 이렇게 이제 치우치지 않는 음식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제가 연구하다가 암 환자한테는 안 맞다 싶어서 사실 제가 적용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매운 거를 다 빼거든요. 근데 암 환자한테는 사실은 매운 그 캡사이신이 암에게 너무 좋거든요. 백혈구에게 총을 준 거하고 똑같거든요. 암 환자들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매운 거 못 먹으면 안 됩니다. 몸을 야무러지게 하려면 그렇다고 해서 막 고춧가루를 먹으라는 게 아니라 매운맛이 있는 음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현미가 매운맛이에요. 우리가 현미를 매운맛이라고 여러분들 상상이나 하겠어요? 유물무가 매운맛이에요.
그래서 현미, 율무 이런 매운맛을 찾아서 이런 뭐 암 환자들, 폐암 환자들 특히 요렇게 음식을 해 주면 정말 좋거든요. 찹쌀염이 맵쌀염이 안 씹으면 다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그 두꺼운 에피에 쌓여 있고 다만 이제 성질이 다른 거죠. 맵쌀 현미는 그냥 평온한 성질, 그냥 중강. 근데 찹쌀은 따뜻한 성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약처럼 차가운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죠. 네. 네. 네네. 가끔 먹는 건 좋죠. 네. 거기 조리법에 인제 많이 소개가 돼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인제 예를 들면은 저는 소화가 잘 되거나 건강한 사람은 최소한의 조리로 그냥 자연 그대로 인제 먹는 방법을 취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면역 스프라는 그 레시피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는 1 시간 반 정도 제가 끓여요. 그거는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받고 또 뭐랄까 또 소화가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먹여서 회복을 시킬까.' 하는 그 고민 끝에 나온 인제 제 레시피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 주면 암 환자들이 다 소화를 시키고 변비가 있었던 환자들도 보통 항암 받고 오면은 막 변비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거 먹으면 2-3일 안에 정말 항근변을 보게 되고요. 다른 거를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뭐 미역국도 사실은 변비에 좋다고 하지만 미역국 먹어도 소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면역 스프를 제가 조합을 해 가지고 해서 주면 맛있게 잘 먹고 흡수되고요. 그리고 인제 우리 딸이 이빨 치료를 받을 때 씹을 수 없을 때 걔가 인제 너무 그 직장 생활로 인해서 외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제가 그 면역 수프를 권해서 우리 딸이 인제 먹었는데 딸의 몸에 변화가 온 거예요. 그대로 우리 딸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해 먹는 수프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저거는 정말 우리 국민 이렇게 1 시간 반 정도 우려낸 것이 약간 문제지만 좀 이렇게 해독이 필요하고 영양이 필요한 사람은 저렇게 한 번씩 끓여 먹어도 일 주일에 그냥 밥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약간 그 단식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효소 단식을 할 때 물론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야채 스프를 끓여 먹잖아요. 그러면은 대장균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들어간 단호박, 양파 이런 것들을 다 제가 껍질째 하거든요. 특히 양파에 그 들어있는 케르세틴은요. 양파 그 몸보다 껍질에 훨씬 80%가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껍질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껍질을 1 시간 반 동안 우려내면 케르세틴이 녹아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 자가 포식 작용 기능을 훨씬 더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해독에 엄청 좋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나중에 목사님 여기서 단식시킬 때 그 면역 수프를 한번 끓여서 하루에 1 공기 정도 먹게 하면 몸이 인제 사실 단식을 많이 하게 되면 몸이 차가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따뜻한 그렇게 스프로 1 공기씩 먹으면 참 좋겠다 인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인제 껍질은 나중에 인제 이렇게 걷어내고 먹습니다. 포고도 들어가거든요. 예. 네. 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우리 저희 사모님께서 참으로 많은 그런 경험과 또 공부, 열정 이런 것들을 녹여내 가지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요. 네, 다시 한번 좀 뜨거운 박수 좀 해 주시면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으로 우리 사모님 좀 존경스러운 부분은 그 센터에 왔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옷을 버리지 않고 모아 놨다가
그걸 입고 오셨다. 지금 입으신 옷이 그 옷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 마음이, 예, 사모님의 어떤 그런 자세와 마음이, 예, 이 질병 걸린 사람들에게, 예, 아마도 많은 어떤 그런 도움과 역할을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처음으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통해서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에 복음 사역을 하실 때에 가르침과 말씀 선포와 그리고 병 걸린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치유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원리와 이치에 따른, 자연의 법칙에 따른, 그리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의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치유 사역이 우리 교회 내에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참으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